독일의 석학 한 명이 몇 개월간 한국에 머물다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인은 국가가 무너져도 국가처럼 행동했고 조국이 사라져도 조국이 있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광부와 간호사가 왜 다시 돌아오는지, 프랑스에서 왜 교민들이 국가보다 먼저 움직이는지, 일본에서 국적을 버리고 왜 태극기를 올리는지. 그 모든 현상들이 충격이었고 그 민족의 감정은 도무지 분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국의 역사를 파고들자 마침내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건 민족주의가 아니라 기억이었다. 생존을 위한 감정의 집단 기억이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요하네스 크라이츠입니다. 독일 본대학교에서 이민 정체성 문제를 연구해온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유럽 각국의 이민자들이 자신의 뿌리를 버리고 새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과정을 수없이 관찰해왔고 그게 현대인의 생존 방식이라 믿어왔죠.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 그 나라는 완전히 달랐어요. 처음엔 통계 수치에서 시작됐어요. 독일 내 한국인 간호사와 광부 1세대 중 은퇴 후 독일에 정착하지 않고 조국으로 귀국하는 비율이 이상할 정도로 높다는 걸 발견했죠. 말이 안 됐어요. 독일은 의료와 연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자녀들도 다 여기서 자랐고 독일 국적도 있는데 왜 굳이 낯선 고국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그래서 직접 확인하기로 했어요. 2024년 가을 서울행 항공권을 끊었죠. 한때 조국을 떠났던 사람들이 왜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는지 알아보러 말이에요. 공항을 나선 순간 가을바람이 스쳤어요. 왠지 낯설지 않은 냄새였죠. 첫 방문지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실버타운이었습니다. 그곳엔 독일에서 돌아온 70대 어르신들이 살고 계셨죠. 한눈에 봐도 다른 나라보다 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한국 돌아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물었죠. 10년 넘었어. 독일에서 은퇴하자마자 바로 왔지. 환하게 웃으며 답하셨어요. 자녀분들은 다 독일에 있지. 당황했어요. 독일이 훨씬 편하잖아요. 연금도, 병원도, 복지 서비스도. 그 어르신이 깊은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그건 당신 기준으로 묻는 거고 난 내가 살아야 할 곳을 택한 거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분은 광산에서 30년을 일하고 돌아오신 분이셨어요. 손가락 마디마다 석탄 가루가 쓰인 흔적이 남아있었죠. 그분은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며 말했어요. 고향 마을 이름이 꿈에 나오더라고. 그거 한두 번도 아니고 20년을 그랬어. 그럼 가야지. 가야 사는 거지. 자녀도 독일에 있고 집도 독일에 있고 심지어 거긴 국적까지 가졌는데 그들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것도 누구의 요청도 없이 자발적으로 말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죠. 어릴 적 먹던 된장 냄새가 아직도 나요. 다른 분은 눈을 지그시 감으며 말했어요. 시장 골목 소리, 버스 기사 목소리 다 기억나더라고. 그들의 조국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던 거였죠. 심지어 독일에서 자식 키우고 손주까지 본 사람들조차 결국엔 돌아왔어요. 조국은 땅이 아니라 몸에 새겨진 거예요. 어느 다른 어르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인은 조국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죠. 숙소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낯선 서울의 불빛 아래에서 처음으로 왜 이렇게까지 조국을 잊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민족주의가 아니었어요. 정체성의 귀환, 기억의 복원, 그리고 심장의 방향 감각이었죠. 그날 이후 여러 명의 귀국자를 찾아다녔어요. 확인하고 싶었죠. 혹시 그 한 사람만 특별한 건 아닐까? 과연 다른 사람들도 같은 마음으로 돌아온 걸까? 하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더 혼란스러웠어요. 한 명, 또 한 명.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 조국으로 돌아왔고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죠. 왜요? 물으면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여기가 나야. 심지어 한 분은 고향이 전라도의 작은 시골 마을인데 돌아온 곳은 전혀 상관없는 인천이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죠. 고향 마을로 가시지 않고 왜 인천에 정착하셨어요? 그분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고향으로 온 게 아니야.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온 거지. 유럽에서 살아온 사람으로선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었어요. 우리는 고향이 곧 정체성이라고 믿었거든요. 나고 자란 도시, 그 골목, 그 추억이 나를 만든다고 여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체성을 나라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독일로 떠났던 간호사 김미숙 씨는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이상하게 독일어만 듣고 있으면 자꾸 투명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한국어로 인사만 받아도 나란 존재가 또렷해지더라고요. 그 말을 곱씹었어요. 언어가 존재를 붙잡는다. 그건 언어학이 아니라 감정의 차원이었죠. 또 다른 귀국자 박광수 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독일 집 앞에 벚꽃나무도 심었고 된장도 직접 담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서 들리는 게 짖는 소리, 구급차 사이렌 소리까지 다 낯설더라고요. 그들에게 조국은 소리였고 냄새였고 어깨를 툭 치는 말투였어요. 그건 정치도 아니고 국적도 아니었죠.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그래도 가족이 다 독일에 있는데 후회는 안 되세요?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가족은 어디서든 이어지지만 나라랑은 이어지지 않으면 사라져. 어느 날 귀국자 한 분의 손등에서 낡은 청장년 시절의 사진을 봤어요. 독일 광산, 먼지 자욱한 막장 속에서 태극기 마크가 박힌 작업복을 입고 웃고 있었죠. 그는 사진을 가만히 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도 힘들었지만 내 등에 조국이 있었어. 그러니까 괜찮았던 거야.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건 향수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조국이라는 존재와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끈이 끊어지는 게 두려워서 돌아온 것이었죠. 돌아와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돌아와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인은 고향을 버릴 수 있다. 하지만 나라를 버리는 건 그들에겐 스스로를 버리는 것과 같았다. 이 말이 논문에는 들어가지 않을지 몰라도 마음에는 각인됐습니다. 그들이 말한 나라는 여전히 감정적으로 먼 개념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 손끝, 말투. 그건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았죠. 이건 경험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뒤 파리로 향했습니다. 한국 이민자 커뮤니티가 활발한 유럽 중심 도시 중 하나죠. 그곳에서 몇 년 전 벌어졌던 유학생 폭행 사건을 재조사하기 위해서였어요. 공식 보도는 이랬습니다. 한 한국 유학생이 인종차별 발언과 함께 무차별 폭행을 당했고 그 사건이 퍼지자 프랑스 한인사회가 자발적으로 모여 거리 시위를 벌였다는 것이었죠. 처음엔 그리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시 교민회를 이끌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 아이는 우리 가족이 아니었어요. 친척도 아니고 얼굴도 몰랐죠. 그런데 그 일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커뮤니티 대화방이 폭발했어요. 그날 밤에만 수백 명이 무조건 나가자고 메시지를 보냈죠. 물었어요. 왜 그렇게까지요? 프랑스에선 외국인 피해도 드물지 않은데 거기 살던 한국인들 입장에선 위험 부담도 있었을 텐데요. 그는 아주 단순하게 대답했어요. 그 아이가 당한 건 폭행이 아니라 한국인 전체를 향한 모욕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욕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한국이 조롱당하는 거예요. 그게 싫었어요. 그 말을 듣고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가란 게 그렇게 가까운 개념이 될 수 있나요? 심지어 타국에 수십 년 살아온 사람들이 자국민의 아픔을 공통된 자기 모욕으로 느낀다는 게. 이 사건 이후 교민들은 프랑스 언론사에 메일을 보내고 청와대에 진정서를 넣고 주불 대사관을 압박했고 결국 프랑스 외무부 장관이 사과성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대변한 게 아니라 우리 정체성을 지킨 거예요. 그들의 말엔 한치의 계산도 없었어요. 파리 시내를 걸으며 이 상황을 곱씹었어요. 독일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개별 피해자 중심의 법적 대응 혹은 외교 라인만의 사안으로 흘렀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어요. 그들에겐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하나만으로 모르는 사람의 고통조차 내일이 되어버리는 구조가 있었죠. 그건 교육도 법도 아닌 감정적 동맹이었어요. 프랑스 교민의 사무실을 나와 한인타운 근처 작은 찻집에 앉았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열고 이렇게 썼죠. 한국인은 해외에서도 한국이다. 국경을 떠나도 깃발은 접지 않는다.
프랑스 한복판에서 벌어진 그 자발적 분노는 정체성의 확장이 아니라 정체성의 귀환이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조국을 떠나도 조국은 그들의 안에 살아있었다는 사실. 그건 애국심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민족주의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않게 되었어요. 이건 이념이 아니라 감정이었고 그 감정은 참으로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었죠. 파리에서 돌아온 후 일주일 가까이 아무것도 쓰지 못했어요. 교민들의 행동이 너무 깊이 박혀 있었죠. 정체성이란 단어가 그렇게 강력한 집단 감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피부로 느낀 셈이었거든요. 그때 한 일본인 동료가 우연히 물었죠. 혹시 도쿄에서 오오하시 유타 사건 들어봤어? 이름은 일본식인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제1교포 3세. 일본 국적을 가진 평범한 청년. 하지만 2022년 어느 날 그가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한 뒤 집 옥상에 태극기를 걸었다는 뉴스가 있었던 거예요. 당시 일본 언론은 이 사건을 정치적 퍼포먼스쯤으로 다뤘지만 한국 인터넷은 며칠간 뜨겁게 달아올랐죠. 찬사와 비난이 뒤섞였고 그는 결국 일본 언론 인터뷰에 이렇게 답했어요. 한국은 나를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청년은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말로 생각하며 자랐을 텐데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지? 그를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는 오사카 외곽의 한 작은 공동체 센터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며칠 뒤 조용한 카페에서 그와 마주 앉았어요. 그는 조용하고 단정한 사람이었어요. 감정 표현은 많지 않았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죠. 왜 그랬습니까? 곧장 물었어요. 왜 태극기를 올렸나요? 그건 일본 사회에선 꽤 도발적인 행동이었을 텐데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그냥 혼란이었어요. 나는 일본인인가 한국인인가. 학교에선 일본인으로 대해주고 길에서는 외국인 취급을 받았죠.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나요? 그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하나를 보여줬어요. 할머니 사진이었죠. 오래된 흑백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작은 태극기를 손에 쥔 모습이었어요. 할머니가 나고 자란 곳은 전라도였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가셨죠. 하지만 방 한쪽 벽에 태극기만은 평생 걸려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그걸 늘 보고 자랐어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뭔지 몰랐지만 어릴 때부터 알 수 있었어요. 그게 엄청난 기다림이라는 걸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태극기는 퍼포먼스가 아니었어요. 침묵당한 기억에 대한 답장이었고 할머니가 못 돌아간 조국을 대신 끌어안겠다는 다짐이었어요. 그 선택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조심스레 묻자 그는 짧게 대답했어요. 고통이었죠. 하지만 배신은 아니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하고 싶었을 뿐이니까요. 그날 도쿄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일본 사회에 동화되어야만 살 수 있는 그 청년이 끝내 지켜낸 자기 민족에 대한 충성심. 그건 강요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혈관을 타고 흐른 정체성의 기억이었어요. 그날 밤 한참을 태극기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도쿄 한복판, 높은 옥상 위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그 깃발. 그건 천조각이 아니었습니다. 말없는 선언이었고 기억의 복원이었어요. 그리고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게 민족주의인가? 그동안의 연구자로서의 훈련 탓일까요? 머릿속으로 자동 반응처럼 분석을 시작했어요. 집단 정체성 강화, 민족 감정의 자기 투영, 주체 확립의 상징화. 온갖 개념들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분석이 이 사람들 앞에선 마치 기계 소리처럼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파리의 교민들, 독일에서 돌아온 광부 제3세 청년. 이들은 어떤 정치 이념에 물든 사람도 아니었고 집단 선동에 휩쓸린 대중도 아니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고 동원도 필요 없었어요. 이건 의지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반응을 처음 접한 외국인 연구자들 중에는 이것을 극단적 민족주의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건 잘못된 접근이었습니다. 점점 확신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이념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걸. 한국인들이 왜 그렇게 조국에 집착하는가? 라는 질문은 이제 한국인들은 왜 그렇게 쉽게 조국을 체화하는가? 로 바뀌고 있었어요. 독일이나 프랑스, 미국처럼 국가를 계약적인 공동체로 여기는 문화에선 이런 감정은 낯설기 그지없죠. 하지만 한국에선 국가란 게 나를 규정짓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어야만 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어요. 국가가 없는 순간 그들의 정체성도 기억도 말도 모두 지워질 수 있다는 공포의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어느 날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민족문제연구소 소장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의 조국 충성은 한 번도 이념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건 기억이에요. 피해의 기억, 생존의 기억. 버티는 사람끼리 서로를 확인하며 만든 정서적 맹세죠. 전쟁, 분단, 침탈, 동화정책, 냉전. 한국인은 끊임없이 국가란 이름 아래 살아남기 위해 뭉쳐야 했고 그 기억이 지금도 정체성으로 작동하는 것이었어요. 조국이 없으면 내가 없다는 말이 이제는 논리가 아니라 감정의 진실로 느껴졌어요. 한국인의 조국 충성은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생존 이후 남은 감정의 흔적이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걸 이념이라 부르는 건 그들에 대한 모욕일 수 있겠다는 사실을요. 더 이상 이 감정을 언어학이나 이념론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방향을 바꿨죠. 이건 역사다.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조국을 버리지 못하는지, 그건 반드시 그들의 과거에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국사 전문가를 만나러 서울의 한 연구소로 향했어요. 그는 70대 노학자였고 인터뷰를 시작하기도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졌죠. 요하네스 박사, 독일은 나라가 두 동강나도 양쪽 다 국가였죠? 그렇습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한쪽은 나라였고 한쪽은 망명지였어요. 하지만 국민은 양쪽에 살아야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는 말을 이어갔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국가가 부서진 상태로 태어났고 정부가 부재한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국가란 게 위에서 명령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만들어가는 기억이 된 겁니다. 그건 독일의 국가 개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곧장 책과 자료를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고려, 조선, 일제, 분단, 전쟁. 한국은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안전한 시대가 없었어요. 수나라, 당나라 거란, 몽골, 청나라, 일본, 미국, 소련. 어느 한 세기도 외세의 압력 없이 지나간 적이 없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 민족은 국가의 보호를 기대하지 않고 공동체로 살아남는 법을 선택한 집단이었다는 걸요. 예를 들어 고려 말 의병은 왕이 전쟁을 포기했는데도 백성들이 싸우자고 모여 생긴 거죠. 보통 다른 나라 역사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일제강점기엔 정부도 없고 법도 없었지만 학교 대신 서당에서 글을 가르치고 경찰 대신 자위 조직이 동네를 지켰어요. 국가가 무너져도 민족은 살아남았죠. 한국의 역사는 왕조의 역사라기보다 민중이 서로를 지키며 이어온 생존 기록이었어요. 유럽 역사와는 완전히 다른 패턴이었습니다. 그건 마치 유전자에 새겨진 생존의 방식이었어요. 피 속에 흐르는 집단적 본능 같은 거였죠. 광복 후에도 그랬어요.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마다 국민들이 나섰죠. 한국 전쟁 때는 민간인 피난민들끼리 서로 도와 목숨을 구했고 4.19 혁명은 학생들이 먼저 일어나 독재에 맞섰어요. 심지어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서는 시민들이 자치 공동체를 스스로 만들었죠. 이건 다른 나라에선 쉽게 볼 수 없는 패턴이었어요. 국가가 무너지거나 기능을 상실하면 보통 혼란과 무질서가 찾아오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국민이 스스로 질서를 만들고 서로를 지켜왔던 거예요. 그들은 왜 조국을 버리지 않냐고요? 이제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건 조국이 있어서가 아니라 조국이 없어도 스스로 국가가 되어야 했던 기억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인의 본능적인 충성심은 명령에 복종하는 문화가 아니라 언제든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과 그 속에서 나와 너를 지켜야 한다는 각성이 만든 집단 본능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인에게 조국은 행정의 단위가 아니라 정서적 DNA였습니다. 어떤 나라 사람은 나라는 나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한국인에게는
내가 나라를 붙들지 않으면 모두가 사라진다는 감각이 먼저 작동해요. 그게 바로 그들의 DNA는 달랐다는 증거였어요. 그날 밤 연구 노트를 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인의 조국 본능은 교육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외세 속에서 살아남으며 체화된 집단 생존의 조건이다. 누군가가 지켜주길 바라기 전에 서로를 지켜야 했던 민족만이 가질 수 있는 기억 위의 충성심이다. 이건 정치가 아니었어요. 이건 시스템도 아니었죠. 이건 그들의 피가 기억한 생존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국가가 국민을 만든다고 믿어요.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국민이 먼저 존재했고 그 국민들이 결국 국가를 되살렸다는 사실을 이제는 확실히 알 것 같았어요. 그 진실을 온몸으로 느낀 날은 경상북도 안동에서였어요. 전통문화조사차 갔던 일정이었는데 우연히 들른 향교 앞에서 뜻밖의 장면을 마주쳤죠. 학생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었어요. 한쪽엔 왕이 항복해도 백성은 싸운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처음엔 행사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실제 역사 재현 교육이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 고등학교 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조선말 국왕이 일제의 나라를 넘기고 도망쳤을 때 백성들이 의병을 만들고 저항했어요. 정부도 없고 군대도 없었는데 백성들이 스스로 무기를 들었죠. 그건 유럽사의 문법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발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1910년 나라가 완전히 병합된 뒤에도 독립운동은 민간주도로 계속됐고 3.1운동은 전 국민의 맨손 한 거였으며 임시정부는 국제적 인정 없이도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법통을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국가가 기능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조국을 유지해온 민족이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구조가 현대에도 반복된다는 사실이었어요. 독일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한국에선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국가적 위기 때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반복됐어요. 1997년 IMF 위기 때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했고 전 세계가 놀랐죠. 서양에선 국가가 빚을 지면 시민들이 저항하는데 한국에선 시민들이 자기 금을 내놓았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유럽인 입장에선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2017년 포항 지진 때 정부 대응보다 빨리 움직인 건 지역 자영업자들이었어요. 빵집 주인이 무료로 빵을 돌리고 식당은 피난민에게 음식을 내주며 민간인들이 체육관을 청소하고 담요를 기부했어요. 2020년 대구 코로나 사태 초기엔 전국의 간호사와 의료진 수백 명이 자원봉사 신청서를 들고 자발적으로 몰려왔어요. 이들은 명령받지 않았어요. 세월호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죠. 정부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일반 어민들이 먼저 배를 몰고 나갔고 시민 잠수부들이 직접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국가가 할 일을 시민들이 대신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사례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묵직하게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국가가 없을 때 국민이 있다. 그건 문학적 비유가 아니었어요. 이 나라에서는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왜 한국인들은 조국을 떠날 수 없었는지 이해가 됐어요. 조국은 그들을 보호해주는 어른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할 아이처럼 느껴지는 존재였던 겁니다. 이 역전된 관계가 바로 한국인의 특별함이었어요. 독일의 역사와 비교하면 우리는 오랜 제국, 강한 국가 시스템을 기반으로 정체성을 형성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으로서의 책임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정의됩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달랐어요. 그들에게 국가는 합리의 대상이 아니라 감정의 무게를 지닌 존재였어요. 노트북을 켜고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국민이 나라를 먼저 만들어냈다. 그것이 한국인의 방식이었고 그들의 충성심은 국가에 향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기 위한 맹세였다. 그 글을 쓰고 난 뒤 오래도록 화면을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를 연구했지만 국가가 없는 순간에도 국가를 지키는 국민을 본 건 한국이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더 파고들수록 이 민족의 특이함이 더 명확해졌어요. 1980년대 많은 개발도상국이 독재 정권 아래 있을 때 한국 시민들은 스스로 민주화를 쟁취했습니다. 국가가 억압할 때 국민이 국가를 바로잡은 거였죠. IMF 외환위기 때도 주목할 만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국가 부채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곤 했지만 한국은 달랐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했고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받아들였어요. 그 결과 한국은 IMF 차입금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상환한 국가가 됐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한국인의 조국 개념은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수평적 관계라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는 서울의 한 역사학자가 들려준 말과도 일치했어요. 우리 민족은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이름은 바뀌어도 민족은 계속됐죠. 그러니 국가가 무너져도 우리는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국가와 민족은 분리된 개념이었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민족이 나서서 그것을 지켜온 역사가 반복됐던 거였어요. 이런 역사적 경험이 체화되어 오늘날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인들도 자기 나라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 아침, 숙소 근처의 조용한 찻집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을 켰지만 한동안 아무것도 쓰지 못했죠. 창밖을 바라보며 몇 달간의 기록을 되짚었어요. 다시 떠올랐습니다. 광산 막장에서 묵묵히 일했던 이민자, 은퇴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조용히 살아가는 노인, 프랑스 한복판에서 집단 행동에 나섰던 교민들,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정체성을 되찾은 청년. 그들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자란 나로선 그들의 행동이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까지 자신의 뿌리를 지키려 하는가? 왜 멀리 떠나와서도, 왜 타국에서조차 한국인이라는 걸 포기하지 않는가? 하지만 이제 압니다. 그건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지키는 일이 곧 자신을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국가는 종종 행정적 구역이고 소속은 문서와 제도에 의해 정의되곤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어요. 그들에게 소속이란 머리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고 마음이 반응하는 감각이었습니다. 그 감각은 군사훈련처럼 배운 것이 아니라 수백 년간 외세 속에서 서로를 지켜내며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은 생존의 습관이었어요. 그들은 국경선을 넘어 살면서도 자기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고 어느 순간엔 다시 그 기억이 깃든 공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건 향수가 아니라 삶의 균형을 다시 되찾으려는 본능에 가까웠어요. 그날 오후 광화문 근처를 산책하던 중 작은 전시관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 안엔 일제강점기 당시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중 하나가 나를 멈춰 세웠습니다. 경복궁 앞에 서 있던 조선 총독부 건물의 모습이었어요. 거대한 석조 건물이 궁궐의 중심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사진 옆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건물은 물리적으로만 제거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억의 회복이자 정체성의 복원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기억 위에 삶을 짓고 상처 위에 미래를 세우며 어떤 이념보다도 서로의 존재를 지키는 데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마지막 노트에 이렇게 썼어요. 그들은 떠난 적이 없었다. 거리상 이주했을 뿐 정체성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 그 소속감은 논리로 설득되지 않았고 감정으로만 전해졌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고 결국 그 기억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다. 지금 이 모든 것을 마주한 독일 연구자 한 사람으로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조용하지만 강했고 복잡하지만 단순했으며 과거를 외면하지 않고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바로 이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정체성이 제 안에도 조용히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대체 왜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이건 냉정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우리 현실을 바라본 결과입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충격을 받고 미국이라는 더 큰 세상에서 깨달음을 얻은 그녀가 자신의 조국을 돌아봤을 때 느낀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절망이었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은 자신의 꿈을 이뤄가는데 중국의 청년들은 하루를 버티는 게 전부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누구도 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정부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실제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는 미래도 희망도 없습니다.
세계의 중심이라는 자만에 빠져 정작 우리들은 아무런 중심도 되지 못한 채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더 이상 침묵은 우리의 미래를 죽일 뿐입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메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최근 몇 년간 부모님의 사업이 잘 되면서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저는 부모님이 성공하기 전까지 돈이라는 게 삶에서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몰랐죠. 어릴 때는 그냥 매일 밥 먹고 학교 가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하던 소규모 사업이 갑자기 대박이 났어요.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고 했지만 어쨌든 그 덕에 저희 가족은 넓고 호화로운 아파트로 이사했고 매일같이 명품을 사들이는 삶을 살게 됐죠. 그 변화가 처음엔 너무 어색했어요. 부모님은 갑자기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자고 하고 제게 명품 가방을 몇 개씩 사주셨죠. 친구들 앞에서 자랑할 때는 좋았지만 정작 저는 그 가방을 어떻게 들고 다녀야 할지 몰라서 한동안 방 한구석에 놔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돈이 많으니까 이런 걸 누리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차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주변 친구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은 여전히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데 저는 부모님이 사준 차로 이동하고 방학이면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는 그런 삶으로요. 그런데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중국은 세계에서 최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기도 했죠. 중국은 이제 세계 2위 경제대국이야. 미국은 이미 지고 있고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우리 발 아래 있지. 저도 그런 말에 완전히 세뇌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어느 날 해외여행을 가자고 하셨어요. 그것도 한국을 포함해서요. 저는 처음에 왜 하필 한국이에요? 미국이나 유럽이 훨씬 멋있잖아요 라고 말했죠. 그런데 부모님은 요즘 한국이 대단히 발전했다는 말이 많아.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가자는 데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저희 여행은 한국을 시작으로 일본, 동남아시아 몇 나라를 도는 일정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난한 나라에서 볼 법한 낡은 건물, 길거리 음식 파는 노점상, 그리고 중국보다 못 사는 사람들 그런 걸 예상했죠. 그런데 첫날부터 제가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인천공항에서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공항이 너무 깨끗하고 사람들이 모두 질서정연하게 행동하더군요. 중국 공항보다 크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세련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가는 길도 마찬가지였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과 깨끗한 도로는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렇게 서울에 도착해 첫날을 보냈습니다. 고급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니 제가 기대했던 허름하고 낙후된 한국은 없었어요.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부모님과 함께 경복궁에 갔어요. 부모님은 처음엔 경복궁의 전통 건축물을 보며 장래, 우리 자금성과 비교도 안 되겠어라고 하셨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규모는 확실히 중국의 자금성에 비하면 작았으니까요. 그런데 주변 환경은 너무나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쓰레기 하나 없고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사진을 찍고 구경하고 있었어요. 중국의 관광지에서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거나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걸 쉽게 볼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도 살짝 당황하셨는지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조용하지? 뭔가 어색하네라고 말씀하셨어요. 점심시간에 한식당에 갔을 때 부모님 표정이 점점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아버지는 생각보다 깔끔하네. 맛도 나쁘지 않고라고 인정하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웃었어요. 부모님은 한국을 절대 칭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씩 균열이 생기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녁에는 명동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지만 놀랍게도 거리 곳곳이 질서정연했어요. 사람들이 많아도 소란스럽지 않았고 가게들도 번쩍번쩍 잘 꾸며져 있었죠. 그런데
제가 가장 놀란 건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이상하다. 이렇게 큰 도시에 구걸하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부모님께 물어봤어요. 여기 사람들은 잘 살아요? 왜 구걸하는 사람이 없죠?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관광지라서 그런 거겠지. 다른 동네로 가면 다를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호텔로 돌아온 후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검색을 해봤어요. 한국 빈곤층이라든지 한국 경제 문제 같은 단어를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큰 문제가 없다는 자료가 대부분이더군요. 특히 한국의 월급이 중국보다 훨씬 높다는 기사를 읽었을 때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가 훨씬 부유하고 강한 나라라고 믿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지? 저는 혼란스러웠고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의 며칠은 저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충격의 연속이었죠. 부모님은 여전히 중국이 더 크고 강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한국의 질서와 발전된 모습에 살짝 동요하고 계신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런 태도를 제게 들키고 싶지 않으셨는지 애써 무시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셨어요. 그렇게 서울에서의 여행이 절반쯤 지났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기회를 잡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명동의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시는 동안 저는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 중국어로 두 명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죠. 자연스럽게 귀가 기울여졌어요. 한 사람은 자신이 최근에 입사한 회사에서 받는 연봉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위 1%의 관리직도 힘들게 벌 수 있는 돈이었어요. 저는 얼떨결에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엿들었고 그날 밤 그 정보를 확인해 봐야겠다는 결심을 했죠. 호텔로 돌아온 저는 인터넷을 켜고 한국 평균 연봉과 중국 평균 연봉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숫자를 보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한국의 대졸 신입사원이 받는 초봉이 중국의 중견 관리직 연봉과 비슷하거나 심지어 더 높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와 IT 전문가의 연봉은 중국에서 웬만한 대기업 임원들만큼이나 높았고 일반 회사원들도 중국에 비해 훨씬 많은 월급을 받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부모님 몰래 또 다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조금 더 대담한 행동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찾아 그들 중 몇 명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운 좋게도 한 학생이 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저보다 나이가 많았고 한국에서 몇 년간 유학하면서 현재는 직장까지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면 중국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중국인들이 여기에 남으려고 하죠. 그는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경험담을 덧붙였어요. 한국에서 받은 첫 월급이 중국에서 일할 때 받았던 돈의 5배였다고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저 멍해졌어요. 그는 대화를 이어가며 중국과 한국의 청년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솔직히 말해줬어요. 한국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면 집을 사거나 여행을 다닐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기회가 많았지만 지금 중국 청년들에게는 희망이 별로 없어요. 월급은 낮고 집값은 비싸고 심지어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도 어렵죠. 그의 말은 제 마음을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저는 그동안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대국이 될 거라고 믿어왔는데 왜 우리 세대에게는 이런 현실이 주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인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경제 시스템이 효율적이고 부패가 적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노력과 열정이 국가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걸 느낄 수 있죠. 반면 중국은 큰 나라이긴 하지만 그 크기가 문제를 해결해주진 않아요. 그의 대답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호텔에 돌아온 뒤 부모님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한국은 작고 중국은 거대하고 강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계셨죠. 며칠 후 저희는 여행의 다음 일정으로 일본과 동남아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한국을 떠났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충격을 좀 잊고 싶었어요. 한국의 깔끔한 거리와 질서정연한 사람들, 그리고 엄청난 임금 수준까지 모든 게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첫 번째로 일본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보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일본은 중국에서 예전부터 오만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했고 저 역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일본에서 만난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한 가이드는 요즘 한국 전자제품이 일본에서도 매우 인기 있어요. 삼성, LG는 품질 면에서 뛰어나죠라고 말했어요. 부모님도 이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표정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아버지는 대뜸 일본 사람들이야. 당연히 한국과 가깝게 지내려고 할 거야. 정치적 이유겠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일본에서의 일정이 끝난 뒤 저희는 동남아시아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 특히 태국과 베트남에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직접 느낄 수 있었거든요. 공항이나 쇼핑몰에 가면 한국 브랜드 매장이 곳곳에 있었고 대형 광고판에는 한국 연예인들의 얼굴이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거리를 걷다 보면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특히 태국에서는 한 택시기사와 대화를 나누며 한국에 대한 인식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국 중 하나예요. 우리는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정말 존경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해졌습니다. 그가 말하는 존경이라는 단어가 쉽게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알고 있던 세계에서는 중국이 아시아의 중심이고 모든 나라들이 중국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기본이었으니까요. 베트남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현지 가이드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는 한국은 우리가 발전하고 싶을 때 참고하는 나라입니다. 베트남이 한국처럼 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우리는 한국의 모델을 따라가고 싶어요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다시금 혼란스러웠어요.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존경하고 따라가려고 하지?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인데 왜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지? 라는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부모님도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체감하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 분 모두 이 상황을 부정하고 싶어 하셨어요. 어머니는 동남아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 같은 걸 좋아하는 것뿐이야.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훨씬 강력하지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동의하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본 모든 것들은 드라마나 음악의 영향력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동남아 사람들이 말하는 한국은 단순히 문화 콘텐츠로 유명한 나라가 아니라 그들의 발전 모델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생각했던 한국의 위치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여행을 마치고 다시 호텔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중국은 인구도 많고 경제 규모도 큰데 왜 이런 소프트 파워가 약할까? 우리 제품이나 문화가 더 많이 퍼져야 하는데. 그 말에서 저는 두 분도 점차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중국이 세계 중심이라고 믿고 싶어 하셨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계셨던 거죠. 저는 이런 부모님의 태도를 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명 저는 어릴 때부터 중국이 가장 강력하고 존경받는 나라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통해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은 그 믿음을 점점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여행이 끝나고 저희 가족은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조금 안심했어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보았던 것들이 머릿속에 계속 떠돌면서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전과 똑같이 보였던 풍경이 이번엔 전혀 다르게 느껴졌어요. 공항 대합실에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는 모습부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떠들썩하고 혼란스러운 분위기,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쓰레기,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무질서하게만 보였어요.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은 매연을 뿜으며 경적 소리를 울려댔고 도로 옆엔 구걸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며 차창 밖을 바라보다가 어떤 노인이 종이박스를 깔고 앉아 무언가를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멍해졌어요. 집에 도착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역시 집이 최고야라며 짐을 풀고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쉽게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이 자꾸 떠오르며 제 삶과 주변 환경을 비교하게 되었거든요. 특히 직장인들의 임금과 생활 수준에 대한 충격은 아직도 가시지 않았어요. 며칠 후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고향 친구들은 예전처럼 웃고 떠들며 평범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저는 그들과 대화에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행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죠. 한국에 다녀왔는데 정말 많이 발전했더라. 거리도 깨끗하고 사람들도 질서정연하고. 그런데 제 말을 듣던 친구들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에이, 뭘 그렇게 과장하냐? 한국이 뭐 대단하다고 그래? 친구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보고 온 한국은 그 정도가 아니었는데 그런데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마 너희가 잘못 알고 있어. 한국은 정말로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야라고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어쩌면 저도 여전히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르죠. 대신 저는 대화를 피하려는 듯 그런가. 그냥 내가 좀 놀랐나 봐라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친구들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중국의 위대함과 제가 한국에서 보고 온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 보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부모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우리나라 청년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까요? 한국에서는 젊은 사람들도 차를 사고 집을 살 수 있던데. 우리는 왜 안 되죠? 아버지는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인구가 적고 나라가 작아서 관리하기 쉬운 거야. 우리는 인구가 많고 더 큰 경제를 가지고 있어. 당연히 비교하면 안 되지. 하지만 그 말은 저를 설득하기엔 너무 빈약했어요. 며칠이 지나고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을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청년 실업률, 평균 임금, 생활 수준 모든 데이터를 볼수록 중국과의 격차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중국으로 돌아온 지 몇 주가 지났지만 제 마음속 혼란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특히 제 주변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학교 동창들과 만났던 날의 대화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리메이, 요즘 뭐해? 곧 졸업이라며. 취업 준비는 잘 돼가? 한 친구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어색하게 웃으며 대화를 돌렸죠. 하지만 대화를 피하고 싶어 했던 건 친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친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그녀가 말했죠.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전공 살려서 일하려고 했는데 일자리가 없잖아. 결국엔 그냥 배달이나 하면서 돈 벌고 있어. 배달이라니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녀를 쳐다봤어요. 대학에서 성적도 좋았던 그녀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엔 진짜 잘 살아남는 게 중요해. 직장은커녕 제대로 된 알바 자리 구하기도 힘들어. 또 다른 친구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들이 농담처럼 주고받는 대화에서 제가 느낀 건 한 가지뿐이었죠. 희망이 없다는 것. 다음 날 저는 혼자 외출을 했어요. 거리에서 본 풍경은 또 한 번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때우는 젊은이들, 편의점과 길거리 음식점에서 바쁘게 일하는 청년들, 어쩌면 그들도 저희 친구들처럼 다른 꿈을 꾸었겠죠. 그날 밤, 저는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왜 우리나라 청년들은 이렇게 힘들까요? 제가 한국에서 만난 젊은 사람들은 다들 밝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직장도 쉽게 구하고 월급도 높고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를까요? 부모님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중국은 크고 인구도 많잖니.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에게 고르게 기회를 주기 힘든 거야. 한국은 인구가 적어서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저는 그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기회를 기다리다가 그냥 늙어버릴 것 같아요 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한국에 유학 중인 친구와 연락을 했어요.
그는 한국에서 석사 과정을 밟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의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열심히 하면 그만큼 대우를 받아. 경쟁은 치열하지만 노력한 만큼 인정받는 시스템이 있어. 근데 중국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 그의 말은 제 마음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건 경제적 차이뿐만이 아니었어요. 그곳에는 젊은 세대가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과 에너지가 있었어요. 우리 세대에게는 정말 미래가 없을까? 이대로 그냥 체념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살아온 세계는 제가 믿었던 것처럼 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한국에서 직접 경험했던 것들이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나라의 발전된 시스템과 희망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제 미래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죠. 그래서 어느 날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빠, 제가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요. 거기서 공부하면서 좀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제 말을 듣자마자 아버지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한국? 왜 하필 한국이냐? 그 작은 나라에서 뭘 배울 수 있다고 그래? 그 말씀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아빠,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예요. 아버지도 직접 보고 느꼈잖아요. 사람들도 훌륭하고 배울 게 많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중국보다 큰 나라에서 배워야지. 한국은 결국 우리 문화의 영향을 받은 곳일 뿐이야. 그럴 바에야 차라리 더 큰 세상으로 나가라. 저는 그 말에 약간 당황했어요. 더 큰 세상이라니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국으로 가라. 내가 한국에 가는 건 말도 안 된다. 차라리 미국에서 공부하는 게 낫지. 거기는 그래도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니까. 어머니도 아버지의 의견에 동의하셨어요. 리메이, 내 아빠 말이 맞아. 한국보다는 미국으로 가는 게 내 미래에 더 도움이 될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억울했어요. 저는 한국 유학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고 부모님께서도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셨으니 설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안 된다며 갑자기 미국을 추천하시다니 뭔가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의견이 너무 강해서 더 이상 설득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유학 준비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언어 문제도 있었고 미국 대학의 높은 학비도 큰 부담이었죠. 부모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했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이 더 현실적이고 가까운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제 의견을 단칼에 잘랐어요. 우리가 한국 대신 미국으로 보내는 건 너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야. 내가 진짜 세상을 경험하고 배우려면 세계의 중심에서 살아봐야 한다. 한국은 아직 그럴 수준은 못 돼.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부모님은 여전히 중국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발전을 직접 보고도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더 큰 틀에서 한국을 평가하려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결국 저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미국으로 유학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출국 날이 다가왔고 부모님은 공항까지 배웅을 나오셨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죠. 리메이야, 내가 가는 길이 쉽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이건 내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기회야. 내가 어디에 있든 우린 항상 널 믿고 응원할 거야. 미국에서의 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언어 장벽은 물론이고 새로운 문화와 시스템에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걸렸죠. 그러나 한국에서 받은 충격과 부모님의 미국 유학 결정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사실이 종종 떠올라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곳에서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어요. 특히 미국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 중국과 한국, 그리고 제가 떠나온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기회를 얻었죠. 미국에서 만난 친구들은 제게 다른 관점을 열어줬습니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이 자신의 나라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한 한국 친구가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문제는 많아.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시스템이 있어. 그리고 그런 점이 우리를 더 열심히 살게 만들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중국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벽이 있어. 시스템 자체가 공정하지 않으니까 노력의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야. 친구는 제 말을 조용히 듣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걸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 그 대화 이후로 저는 중국과 한국, 그리고 미국에서 본 것들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뚜렷하게 느껴졌죠. 중국이 경제적으로 거대하다고 해도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지 못한다면 진정한 발전은 없다는 걸요. 그러던 중 저는 인터넷에서 중국 청년들의 현실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는 정부의 통제 때문에 알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 여기서는 훨씬 자유롭게 다뤄지고 있었어요. 청년 실업률, 부패 문제, 불평등한 교육 기회 등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세상에 알리고 중국의 청년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신들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익명을 유지하며 작은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미국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중국 청년들에게 희망과 변화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처음엔 아무도 제 글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 글이 서서히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청년층 사이에서 공감을 얻으며 댓글과 메시지가 늘어갔어요. 당신의 글을 읽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우리나라가 더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은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렇다고 제 활동이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중국의 현실을 비판하는 글은 종종 정부 지지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예상치 못한 위협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국을 욕하지 말고 차라리 돌아오지 마라 같은 메시지는 쉽게 무시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점점 더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어느 날 이메일을 열어봤더니 익명으로 보낸 협박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너 같은 매국노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내 정체를 다 알고 있다. 미국에 있다고 안전할 것 같아.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익명의 블로거로 활동하면서도 스스로 질문하게 됐어요. 내가 하는 이 일이 진정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가는 과정이 언젠가는 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었죠. 저는 제 정체를 완벽히 숨기기 위해 더 강력한 보안 도구를 설치하고 블로그 활동에 더욱 신중해지기로 했습니다. 협박과 두려움은 여전히 제 곁에 있었지만 제가 믿는 진실을 계속 말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목소리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가 감수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미국에서 학업과 블로그 활동을 병행하며 제 삶의 방향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제가 미국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세요. 하지만 언젠가는 제가 걸어온 길과 제가 믿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음을 보여주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중국이 한국처럼 기회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라로 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그 목소리가 더 큰 울림으로 이어지기를 믿으면서요. 이게 제 유학의 진짜 이유가 되었고 앞으로도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일 겁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